1992년 일본의 한 작은 연구실, 동료들조차 찾아오길 포기한 그곳에서 한 남자가 또다시 폭발음과 함께 실험에 실패했습니다. 나카무라 슈지, IBM, 제너럴 일렉트릭, 벨 연구소 같은 거대 기업들이 30년간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도 실패한 파란색 LED 개발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사는 연구 중단 명령서를 보냈고 회사 최대 고객은 지라갈륨에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명령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죠. 조명 기술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 불의 발견부터 에디슨의 백열 전구까지 몇 가지 획기적인 발명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화면부터 집안 조명까지 거의 모든 빛이 하나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LED인데 특히 파란색 LED 없이는 지금의 디지털 시대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집념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2년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일하던 엔지니어 닉 홀로냐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초의 LED를 만들어냈습니다. 희미한 붉은색을 띠는 이 작은 장치는 당시로선 혁신적인 발명이었죠. 몇 년 뒤 몬산토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초록색 LED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인류가 보유한 LED 색상은 딱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LED는 계산기나 시계의 디스플레이, 자동차 방향지시 등 제한적인 용도에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파란색 LED만 개발할 수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세 가지 원색을 조합하면 흰색을 포함한 모든 색상의 빛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구부터 텔레비전, 컴퓨터 화면까지 세상 모든 곳의 조명을 LED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파란색 LED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부터 IBM, 제너럴 일렉트릭, 벨 연구소를 비롯한 전 세계의 거대 전자기업들이 파란색 LED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누가 먼저 성공하든 그 기술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닐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수천 명의 연구진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카무라 슈지라는 이름의 일본 엔지니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니치아라는 일본의 소규모 화학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니치아는 최근에 붉은색과 초록색 LED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생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상태였지만 1980년대 후반이 되자 반도체 사업부가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나카무라에게 뭔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고 반면 선배 직원들은 그의 연구가 돈만 낭비하는 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니치아는 자금 여유가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나카무라의 연구실은 대부분 그가 직접 주워다가 용접하고 조립한 기계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실험 과정에서 인 화합물이 누출되어 폭발이 자주 발생해서 동료들이 그를 확인하러 오는 것조차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1988년이 되자 나카무라의 상사들은 그의 연구에 완전히 실망해서 그만두라고 통보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 나카무라는 회사 창업자이자 사장인 오가와 노부오에게 급진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같은 거대 기업들조차 실패한 파란색 LED를 니치아가 개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0년 넘게 반도체 사업에서 손실만 거듭한 오가와는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고 나카무라의 미션 임파서블 프로젝트에 회사 연간 수익의 무려 15%에 해당하는 5억 엔을 투자했습니다. LED는 발광 다이오드, 라이트 에미팅 디드의 줄임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빛을 생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서 일반 백열 전구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일반 백열 전구는 텅스텐 필라멘트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필라멘트가 극도로 뜨거워질 때까지 가열하지만 발생하는 전자기파 대부분이 적외선, 즉 열의 형태로 방출되고 실제 가시광선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LED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원자에서는 각각의 전자가 고유한 에너지 레벨을 차지하지만 여러 원자들이 모여서 고체를 형성하면 가장 바깥쪽 전자들이 주변의 다른 모든 핵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변화합니다. 더 이상 동일하지 않고
서로 가까운 간격으로 분리된 일련의 에너지 준위들이 형성되죠. 이를 에너지 밴드라고 부릅니다. 전자가 존재하는 가장 높은 에너지 밴드를 가전자대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에너지 밴드를 전도대라고 합니다. 절연체에서는 가전자대가 완전히 채워져 있고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의 에너지 차이, 즉 밴드갭이 매우 큽니다. 반도체는 절연체와 비슷하지만 밴드갭이 훨씬 작아서 실온에서 일부 전자들이 전도대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되어 전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반도체 자체로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성을 크게 높이려면 격자에 불순물 원자들을 의도적으로 추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도핑이라고 부르죠. 실리콘에 소량의 인 원자를 추가하면 이 추가 전자는 전도대 바로 아래에 있는 도너 레벨에 위치하게 되어 약간의 열 에너지만 있으면 이 전자들이 모두 전도대로 이동해서 전류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이와 반대로 붕소 원자를 소량 첨가하면 붕소가 실리콘보다 가전자가 하나 적어서 가전자대 바로 위에 빈 수용체 레벨이 생성되고 약간의 열 에너지가 있으면 전자들이 가전자대에서 튀어나와서 전공을 남깁니다. 이를 P형 반도체라고 하죠. P형과 N형을 함께 붙이면 일부 전자들이 N형에서 P형으로 확산되어 내부 전기장이 존재하게 되고 배터리를 올바른 극성으로 연결하면 전자가 전도대에서 가전자대의 전공으로 떨어질 때 그 밴드갭 에너지가 광자로 방출됩니다. 밴드갭의 크기가 방출되는 빛의 색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파란색 빛의 광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므로 밴드갭도 더 커야 합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적절한 소재를 찾기 위해 수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모든 전자기업들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적어도 고품질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했는데 결정 격자에 결함이 있으면 전자 흐름이 방해받아서 에너지가 가시광선으로 방출되는 대신 열로 솟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카무라가 오가와에게 제안한 첫 번째 단계는 플로리다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옛 동료가 연구실에서 MOCVD라는 새로운 결정 제조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MOCVD 반응기는 본질적으로 거대한 오븐으로서 깨끗한 결정을 대량 생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결정의 증기 분자들을 뜨거운 챔버에 주입해서 기판이라고 하는 기본 재료와 반응시켜 층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보낸 시간은 비참했습니다. 작동하는 MOCVD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12개월 중 10개월을 거의 처음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조립하는 데 보내야 했거든요. 더 안 좋은 점은 나카무라가 박사 학위도 없고 학술 논문도 발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실 동료들이 그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니치아가 출판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경험이 그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는 1989년에 새로운 MOCVD 반응기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선택지를 황화아연과 질화갈륨이라는 두 가지 주요 후보로 좁혔습니다. 황화아연이 훨씬 더 유망한 선택이었는데 MOCVD 반응기에서 성장시킬 때 기판인 비소화갈륨과의 격자 불일치가 단 0.3%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질화갈륨은 세 가지 이유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포기되었습니다. 고품질 결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고 사파이어 기판과의 격자 불일치가 16%나 되어 결함이 한 평방센티미터당 무려 100억 개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나카무라는 경쟁이 치열한 황화아연 분야를 살펴본 뒤 혼자서 논문 5편을 발표하려면 경쟁이 훨씬 덜한 질화가륨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최대의 응용물리학회에 참석했을 때 황화아연에 관한 강연에는 500명이 넘는 참석자가 있었지만 질화갈륨에 대한 발표 총중은 5명뿐이었습니다. 참석자 5명 중 2명은 질화갈륨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아카사키 이사모 박사와 그의 제자인 아마노 히로시 박사였습니다. 몇 년 전 아카사키와 아마노는 고품질 결정이라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사파이어의 질화갈륨을 직접 성장시키는 대신 먼저 질화알루미늄 완충층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 하지만 나카무라는 이 시점에서 그런 수준에조차 도달하지 못했고 새로운 MOCVD 반응기에서 질화갈륨을 정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기계를 분해해서
더 나은 버전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일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에 연구실에 도착해서 하루 전반부는 반응기를 용접하고 절단하고 다시 배선하는 데 쏟았고, 남은 반나절은 개조한 반응기로 실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죠. 오후 7시에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나카무라는 이런 일상을 매일 반복했으며 일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신정을 제외하고는 주말이나 공휴일도 없이 연구실에서 보냈습니다. 1년 반 동안 끊임없이 작업한 끝에 1990년 말 어느 겨울날 그는 사파이어에 직접 성장시킨 질화갈륨보다 전자 이동도가 4배나 더 높은 샘플을 얻었습니다. 나카무라는 그날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비밀은 MOCVD 반응기에 두 번째 노즐을 추가하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노즐이 불활성 가스를 아래쪽으로 분사해서 첫 번째 흐름을 기판에 고정시켜 균일한 결정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MOCVD에 두 번째 흐름을 추가하는 것을 피했는데, 그렇게 하면 난류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는 특수 노즐을 사용해서 흐름들이 합쳐지더라도 층류를 유지하도록 만들었고,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투플로우 반응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역사상 가장 높은 품질의 질화갈륨 결정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찰나에 회사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노부오 오가와는 나카무라가 플로리다에 있는 동안 니치아에서 물러나 회장이 되었고, 그를 대신해서 사위인 오가와 에지가 회사 CEO가 되었습니다. 젊은 오가와는 훨씬 더 엄격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1990년 니치아의 가장 큰 고객사이자 LCD 제조업체인 마스시타의 임원이 회사를 방문해서 청색 LED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그는 황화아연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주장하며 질화갈륨에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날 나카무라는 에지로부터 질화갈륨 연구를 즉시 중단하라는 메모를 받았습니다. 에지는 그 연구를 지지한 적이 없었고 엄청난 낭비로 여겨지는 것을 끝내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나카무라는 그 메모를 구겨서 버렸고,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비슷한 메모와 전화가 계속 올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구겨서 버렸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고 니치아에 알리지 않은 채 투플로우 반응기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논문이었습니다. 결정 형성이 안정화되자 그는 두 번째 장애물인 P형 질화갈륨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카사키와 아마노가 마그네슘으로 도핑된 질화갈륨 샘플을 만들었지만 처음에는 예상했던 대로 P형 성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자빔에 노출시킨 후에는 20년간의 노력 끝에 세계 최초로 P형 질화갈륨을 만드는 데 성공했죠. 문제는 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각 결정의 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은 상업적 생산에는 너무 느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전자빔이 과잉이라고 의심했고, 어쩌면 결정에 필요한 것은 에너지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어닐린이라고 알려진 공정을 통해 마그네슘이 도핑된 질화갈륨을 섭씨 400도까지 가열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완전한 P형 샘플이 탄생했고, 이 방법은 샘플의 표면만 P형으로 만드는 얕은 전자빔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또한 MOCVD로 질화갈륨을 만들려면 암모니아에서 질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암모니아에 포함된 수소 원자들이 마그네슘과 결합해 모든 전공을 막아버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때쯤 나카무라는 시제품인 파란색 LED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갖추었고, 1992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를 발표해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뛰어난 시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청자색에 가까웠고 여전히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광출력은 불과 42크로와트로 실제 사용에 필요한 기준인 1000마이크로와트에 크게 못 미쳤죠. 그의 일자리가 위태로웠지만 나카무라는 회사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제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LED의 효율을 높이는 잘 알려진 기술 중 하나는 PN 접합부의 활성층이라고 하는 얇은 물질층인 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질화갈륨에 가장 적합한 활성층은 인등갈륨 질화물인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이는 밴드갭을 줄여서 넘기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청자색을 진짜 파란색으로 바꿔주기에 딱 적당한 정도로 좁혀줍니다.
이번에는 아카사키와 아마노가 나카무라를 앞서지 못했는데 그들은 처음에 인듐갈륨 질화물을 성장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나카무라는 MOCVD 반응기를 맞춤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유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최대한 많은 인듐을 질화갈륨에 퍼핑하도록 반응기를 조정해서 무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고, 놀랍게도 이 기술이 효과가 있어서 깨끗한 인듐갈륨 질화물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활성층을 LED에 재빨리 통합했지만 우물이 너무 잘 작동해서 전자가 넘쳐 질화갈륨층으로 다시 누출되었습니다. 나카무라는 굴복하지 않고 몇 달 만에 우물의 반대인 장벽을 만들어서 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반응기로 돌아가서 알루미늄 갈륨 질화물을 만들었는데, 이는 전자가 우물 안으로 들어간 후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더 큰 밴드갭을 가진 화합물이었죠. 파란색 LED의 구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훨씬 더 복잡해졌지만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1992년 나카무라 슈지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30년 동안 탐구한 끝에 낮에도 볼 수 있는 눈부시고 밝은 파란색 LED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조명은 1500 마이크로와트의 광 출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확히 450나노미터에서 완벽한 파란색을 방출했습니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던 기존의 의사청색 LED보다 100배 이상 밝았죠. 나카무라는 후지산 정상에 도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니치야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세계 최초의 순수 청색 LED를 발표했고 전자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치야의 운명에 미친 영향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주문이 쇄도했고 1994년 말에는 한 달에 100만 개의 청색 LED를 생산하게 되었죠. 3년 만에 회사 매출이 거의 2배로 늘어났고 1996년에 그들은 LED 위에 노란색 형광체를 배치해서 파란색에서 흰색으로의 도약을 이뤘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파란색 광자를 흡수해서 가시광선 범위 전반에 걸쳐 넓은 스펙트럼으로 다시 방출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니치야는 세계 최초의 백색 LED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이 의심하던 최후의 경계선에 LED 조명이 문을 열었고 그 후 4년 동안 매출은 다시 2배로 늘어났습니다. 2001년에는 연간 수익이 7억 달러에 달했고 60% 이상이 파란색 LED 제품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니치야는 연간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LED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니치야의 재산을 4배로 불려준 나카무라는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그의 급여는 6만 달러로 올랐고 보너스로는 특허당 170달러만 받았다고 합니다. 오가와 에지는 나카무라의 완고한 개성을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점으로 여겼습니다. 나카무라는 니치야에서 20년 넘게 일한 뒤 2000년에 회사를 떠나서 취업 제의가 쏟아지던 미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니치야에서의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는 또 다른 AD 회사인 크리에서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니치야가 경솔해서 회사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나카무라는 니치야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해서 2천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2001년 일본 법원은 나카무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니치야가 처음 요구한 금액의 10배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지만 니치야가 항소했고 결국 800만 달러의 배상금으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나카무라의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였고 이것이 그가 현재 800달러 규모의 산업을 이루는 발명품에 대해 얻은 전부입니다. 이 영상을 휴대폰, 컴퓨터 또는 TV에서 시청하시는 동안 신호등이나 표지판을 따라 밖에서 운전하실 때 파란색 LED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명에 있어서는 LED 전구의 단점이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열 전구나 형광등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런 제품들은 수명이 몇 배나 길며 다루기가 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최초의 백색 LED가 출시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의 고급 전구는 5가지의 다양한 백색 조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가격이 다른 종류의 전구보다 불과 몇 달러 정도 더 저렴해졌습니다. 이런 효율성과 일일 평균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고려하면 단 2개월 만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 후 수년간 계속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조명 혁명이 일어났죠. 2010년 전 세계 주거용 조명 판매량 중 단 1%만이 LED였지만
2022년에는 절반이 넘었고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안에 거의 모든 조명 판매가 LED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효과가 엄청날 것이고 조명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5%를 차지하는데 모든 조명을 LED로 바꾸면 약 14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카무라는 차세대 LED, 마이크로 LED, UV LED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최고의 시설 중 하나에서 AD, 레이저, 전력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 표준 LED 크기가 300 마이크론 곱하기 200 마이크론인 반면 가장 작은 것은 5 마이크론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AR, VR과 같은 근거리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고 인간의 머리카락 정도 두께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작은 LED인 거죠. UV LED는 병원이나 주방 등의 표면을 살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데 자외선을 켜기만 하면 병원균이 몇 초 만에 죽거든요. COVID 인구로 인해 UV LED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모두가 UV LED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달광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인듐 갈륨 질화물을 사용하고 UV의 경우에는 질화 알루미늄 갈륨을 사용하는데 밴드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이 10% 미만이어서 비용이 매우 높지만 효율이 50% 이상이 되면 비용이 수은 램프와 거의 비슷해질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에 관심이 있다면서 아직도 핵융합에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핵융합 회사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2014년에 나카무라, 아카사키, 아마노는 청색 LED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카무라는 니치야가 자신의 연구를 지원해 준 것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고 니치야를 방문해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들이 그의 제안을 거절했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관계는 냉랭합니다. 하지만 노벨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카무라가 1994년에 청색 LED를 발표할 당시 이미 15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고 마침내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는 900편이 넘는 논문을 출판했고 그의 여정 내내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파란색이라고 답했는데 항상 파란색이었냐는 질문에 저는 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집 앞에는 정말 멋진 바다가 있어요. 항상 파란색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나카무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파란색 LED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를 차별화하는 것은 반드시 그의 지식이 아니라 그의 결단력,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다른 길을 보았을 때 그는 잠재적인 해결책을 보았던 거죠. 그의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